안녕하십니까. 교육개발원 원장 김재춘입니다. 우리 김동연 총장님이랑 또 제 뒤에 발표해 주신 이기우 총장님 굉장히 존경하는 두 분이십니다. 워낙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가운데 제가 끼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간에 끼어가지고 살아남아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건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좀 발표를 할 텐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자료는 뭐 학술적인 의미로 이렇게 돼 있다기보다도 제가 고민한 거, 또 들었던 거, 읽었던 거, 생각했던 것들을 상당히 자유롭게 좀 모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자극을 받고 뭔가 좀 새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의도하는 목표여서 좀 이렇게 제가 좀 자유로이, 좀 편히 그렇습니다만 제 멋대로 좀 모아놨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거 잘 들어서 아시죠?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지겨울 정도일 텐데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뭐 제가 좀 이쪽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언론들에서도 이미 많이 소개된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드리면요, IBM 왓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IBM은 주로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인공지능 로봇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마취하는 거 있죠, 마취 전문의. 마취하는 이 AI가 나와가지고 미국서 굉장히 많은 병원에 보급이 됐습니다. 마취 전문의가 마취하는 것보다도 이 인공지능 AI가, 마취 전문 AI가 마취하는 게 훨씬 더 잘한답니다.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마취약을 집어넣으면서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있는, 또 몸에 있는 온갖 반응들을 즉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정수만큼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취약을. 우리 전문의가 훨씬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용은 전문 마취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이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AI를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취 전문의가 먹고 살 수가 없었죠. 마취 전문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잠시 마취 이 전문 AI를 지금 철수시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비용으로 따지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전문성으로 따지면 인간 전문의 마취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텃세 때문에 잠시 후퇴했다는 거죠. 얼마나 후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두 번째, 스타트업 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켄소라고 하는 것은, 켄소라는 사람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박사과정 다니면서 보니까 경제 현상이 계속 비슷한 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때 어떻게 경제적으로 처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는가, 이걸 분석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없어요. 박사과정 경제학과 하버드 다니다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면서 일종의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창업해갖고 만든 게 이른바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경제 애널리스트를 할 수 있는 AI를 만든 거예요. 이 AI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 하면, 보십시오. 뉴욕에서 50만 달러 연봉을 받는 분이 40시간, 일주일이죠. 5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연구를 해갖고 만들어낸 일종의 애널리스트 보고서, 분석 보고서하고 똑같은 질의 보고서를 10분 만에 만들어냅니다. 기계는 하루에 8시간 일하지도 않죠. 5일만 일하지도 않죠.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그럼 몇 명분을 대체할 수 있어요? 똑같은 퀄리티의 분석 보고서를, 경제 분석 보고서를 10분 만에 만든다는 거예요. 50만 받는 연봉의 전문가가, 애널리스트가 일주일 내내 해갖고 한 번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퀄리티의 분석 보고서를 10분 만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로이얼 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죠. 판례라고 하는 거.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판례의 개수는 한계가 있죠. AI는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집어넣어갖고 곧바로 분석해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는 AI 로이어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
법원에서 일한다는 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이런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부분이에요. 조지아 텍의 질 왓슨이라는 그 조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조지아 텍은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일종의 무크를 활용해서 석사과정을 개설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미 학교 출석 안 하고 100% 무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30명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무크를 활용한 강의를 한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조지아 텍의 이 석사과정 모든 게 다 무크를 활용한 석사과정인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AI예요. 강좌 과목이 인공지능입니다. 강좌 과목 인공지능에 조교가 9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질 왓슨이라는 조교예요. 이 조교가 뭔지 알아요? 인공지능 조교예요. 9명 중에 8명은 사람 조교고 1명은 인공지능 조교예요. 자, 여기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 질 왓슨이라는 조교가 열심히 질문으로 답을 해주고 모든 이렇게 조교와 똑같이 일을 해줍니다.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굉장히 빨리 반응해주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24시간 잠 안 자잖아요. 밤 늦게부터 더 반응해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이 강의를 들었던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조교가 AI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인간처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조교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 포트매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다가 포트매스 웹을 깔아가지고 수학 문제를 딱 카메라로 찍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답과 풀까지 다 나와요. 더하기 빼기 정도가 아니고 복잡한 함수, 미적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풀과정, 답과 풀과정이 다 나와요. 찍기만 하면. 이 정도 문제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번역, 웹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여러분, 영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오늘 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제 핸드폰에 구글 번역 앱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영어, 한국말로 된 문단 한 2개 정도 쫙 찍으면 즉시 2, 3초 내에 번역이 쫙 됩니다. 근데 굉장히 수준 높아요. 제가 보니까 한 8, 90% 이렇게 제 수준에서 보니까 또 영어 문장을 놔두고 딱 찍었더니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공짜예요. 구글 들어가서 번역 웹 다운받으세요. 바로 영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오전에 2개 다 해봤어요. 대단해요. 사실은 한국어 영어 번역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EU에서는 모든 언어 6개가 공용어입니다. 6개가 공용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는 EU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6개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번역 문서가 있잖아요. 이 모든 문서가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그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 패러럴 코퍼스라고 그래요. 똑같은 번역된 문장들을 다 컴퓨터가 인식을 해갖고 같은 문장 찾아서 번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EU 예산 3분의 1이 번역 예산 6개 언어가 번역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EU의 6개 언어 정도는 거의 100% 정확성을 가지고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거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 보면. 한 8, 90% 이상. 그러니까 쭉 번역시켜놓고 이상한 데만 내가 고치면 돼요. 그러면 한국말로 되고 영어로 됩니다. 이게 좀 더 AI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신 분 많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미래의 제조업을 보여주는 가장 획기적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아디다스가 어느 나라 상표죠? 독일 상표예요. 독일 정부하고 아행 공대하고 아디다스가 3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 스피드 팩토리를 만들었어요. 이 신발이 시제품입니다. 뭐가? 이 로봇이 만든, 첨단 로봇이 만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기존에는 신발 하나를 만드는데 3주가 걸렸는데 이제는 5시간이면 하나를 생산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주 걸리던 게 5시간 만에. 더 놀라운 것은 상품 기획부터 매장 진열까지 예전에 18개월 걸렸는데 이제는 10일만 해낸다는 거예요. 왜? 모든 첨단 로봇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기계가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온갖 선택점 누르면 돼요. 색깔, 사이즈, 길이,
다 개인 맞춤형으로 무늬 하나하나 모든 것들 다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5시간 만에 신발이 만들어 나옵니다. 나와서 바로 배송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기존의 공장에서는 50만 컬레를 생산하는데 공장 현장에 600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10명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아시겠지만은 독일의 안스파우의 백스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 초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애틀란타도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 후반에 생산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내년 후반에는 아마 5만 컬레로 시작하는데 조만간에 1,800만 컬레까지 생산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당분간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사람은 아무도 없이 무인 공장에서 필요한 만큼 신발을 바로 생산해갖고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맞춤형 신발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신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신어요?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 아니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 같은 애 이런만 신을 수 있어요. 오늘 비싸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맞춤형 신발을 신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비싸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앞으로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학생들. 직장이 없어지는데. 공장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기계가 만드니까. 두 번째, 예전에는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어디예요? 신발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노동 집약형 산업이죠. 전부 다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이 싼 나라에 가서 많이 만들어봤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독일의 공장 만들죠? 노동력 엄청 비싼 나라죠? 미국에 만들죠? 엄청 비싼 나라예요. 근데 왜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큰 소비 시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동력이 싼 먼 나라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엄청나게 먼 나라로 이동하는 물류병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비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기계가 모두 만들어낸다. 이런 변화, 이게 지금 전 세계적 앞으로 일어날 제조업의 엄청난 변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전 세계 국민들의 한 60%, 70%가 농사를 이제 다 먹고 살았죠?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2%밖에 안 돼요. 미국이나 일본 2%입니다. 미국 2%밖에 농사 안 짓는데 자기들이 다 못 먹어갖고 계속 한국에도 쌀 팔고 소 팔고 모든 거 팔죠. 오렌지 팔고 2%밖에 농사 안 지어요. 일본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계하니까 어떻게 돼요? 2%, 3%면 이제는 모든 거 필요한 거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야 돼요? 1차 산업, 농사 짓는 인구도 2%밖에 안 되지? 2차 산업, 다 기계가 로봇이, 첨단 로봇이 대체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봅시다. 이거는 사실 그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해가지고 공대 교수님들이 쓴 책이 있어요. 축제기 시간이라고. 굉장히 나름대로 좀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이 책 저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뭐죠 이게? 롯데타워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어떤 빌딩이에요? 어디에 있죠? 두바이에 있죠? 두바이 부르주 칼리파라는 엄청난 빌딩이 있죠. 168층에 높이가 829m랍니다. 누가 지었어요? 그 건물 만들었어요? 삼성물산이. 대한민국 대단하잖아요? 이 건물도 대단하죠? 123층에 555m입니다. 어디 가서도 다 보이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누가 지었어요? 롯데 건설을 지었어요. 대단하죠? 자,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세계에서 최고 높은 829층 빌딩도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지었고 555m의 빌딩 누가 지었다고요? 롯데가 지었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봅시다. 555m 이 높은 이 건물의 무게가 75만 톤이라고 해요. 만 톤이 얼마나 큰지 이해되죠? 1톤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1000kg니까. 만 톤도 아니고 75만 톤이라고 그래요. 75만 톤 건물이 가라앉지 않고 꺼지지 않고 버틴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토목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최고의 기술들을 전부 다 어디서 가져왔다? 이른바 선진국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75만 톤의 건물이 꺼질까 봐 우리 걱정 많이 했잖아요. 잠시를 할 때 조심해야지. 건물 꺼져고 넘어지면 반경 555m 피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걱정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롯데나 우리 삼성이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큰 건물이 태풍이 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건물이 75만 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속 80m까지. 시속 80m면 아마 이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큰 태풍이 시속 40m라고 그래요. 그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강한 태풍이 시속 60m랍니다. 시속 8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지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짓는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이런 것처럼 다 이런 회사들이 한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인공위성 4개를 동원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만들어갖고 정확히 지어야 돼요. 잘못 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너지니까 태풍 온다든가 꺼지니까. 이 모든 것들,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바이에서 829m 빌딩을 지었고 550m 빌딩을 지었는데 사실 삼성물산이나 우리 롯데건설이 하는 것은 일종의 신발 생산할 때 OEM 방식으로 쌓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른바 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이 몇만 톤의 건물이 될 건가, 꺼지지 않게 어떻게 할 건가, 흔들리지 않게 지진 와도 8.5 진도 견디질 수 만들어야 돼. 이런 어떻게 할 건가.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과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전부 다 우리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그런 기술이 우리한테 없느냐고 했을 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기술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새롭게 생각하면서 사고해야만이 이런 역량들이 길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다 이렇게 크게 개념 설계하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쌓아 넣는 건 잘해요, 우리가. 829m까지 올라가고 다 쌓아 놓습니다. 그 대단한 기술이 우리도. 삼성이나 롯데가.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여기 건물을 건물답게 만들어주는 최첨단 기술은 우리가 아직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 기술을 길러주려면 우리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대 교육, 기본적으로. 자, 그러다 이게 더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큰 기술을 가지고 개념 설계해서 이걸 해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전체 비용의 보통 한 10% 정도 가져간다고 그래요. 이게 건물이 2조가 된다면 2천억을 가져간다고 그래요. 나머지 8천억은 누가 해요? 우리 건설회사가 이제 짓는 거예요. 돈 10% 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10% 주고 우리가 나머지 90% 일하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술을 하는 10%는 다 머릿속에 있는 기술이잖아요. 나머지 2천억이 그냥 다 부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근데 우리는 90%를 가져와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개념 설계하고 크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회사가 여기 나중에 예를 들어서 75만 톤이 꺼지지 않게끔 보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태풍도 무너지지 않게끔 보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을 서는 대신에 이 기술을 제공한 사람들이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느냐. 자, 이렇게 75만 톤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특정 부위의 재료는 특정 나라 어떤 회사 거 재료를 써라. 다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없고, 짓더라도 중요한 재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싼 특정 회사 갖다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도 이게 나오는데 한국 거가 안 되고 미국에 나오는, 프랑스에 나오는, 영국에 나오는, 일본에 나오는 이거 쓰라. 이렇게 지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0% 돈을 쓴다 하더라도 건축할 때 많은 돈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고생을 무지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남는 돈이 조금밖에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난다는 거죠. 일하고도.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옛날처럼 OEM 방식으로 남이 기술 주고 공장 만들어주고 노동력 들어가고 만들려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와 같은 교육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이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의 자기 반성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우리 나왔는데요. 클라우스 슈왑의 4차 산업혁명 이 책이 4차 산업혁명 책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 책이 아마 제일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책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자, 특징.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속도.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우리 핸드폰 바뀌는 거 알죠? 내가 아무리 최첨단 사도 6개월만 지나면 더 좋은 제품을 친구들이 갖고 있죠? 2년 되면 내 핸드폰은 골동품이 되죠? 이렇게 빨리 바뀌어, 모든 게 다. 이게 첫 번째예요. 깊이와 범위. 이제는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되니까 소프트웨어 교육만 받자. 이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교육만 받는다고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연결돼요.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의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연결됩니다. 인터넷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에서 깊이와 범위가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깊이, 굉장히 넓이. 관련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 법이 달라지고 경영이 달라지고 관리가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지 전산만 달라진 게 아니고. 왜?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1, 2, 3차 산업을 통째로 다 바꿔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스템 충격.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산업 간의 기업 간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린다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메가 트렌드의 변화는 뭐 말씀 안 드려야 할 거예요. 물리학 기술은 뭐 우리가 무인 자동차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것 들어오는 거, 새로운 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하는데,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무인 자동차가 16대가 돌아다닌답니다. 벌써. 시행착오 하면서 벌써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자동차 살아남으려면.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만 16대가 돌아다니는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정보를 수집하면서 시행착오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잠깐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런 게 굉장한 우리가 그 도전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뭐 디지털 기술을 사물 인터넷 말할 필요도 없죠. 생물학 기술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4차 혁명 이 책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지능을 가진 어떤 역량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이 저자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상황이나 맥락 지능이 있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든 걸 상황, 맥락 속에서 각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예, 주어진 것 쪼개갖고 좀 하나만 딱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쪼개준 것을 거쳐있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융합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식의 상황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지능. 이 정서지능이라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른바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능력이 만나는 지점.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몰려있다. 이런 역량을 기른 인간을 길러야 된다. 지능과 정서가 만나는 부분, 이런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을 길러야 된다. 영감은 문자 그대로 뭔가 창의성이 드러나고 공공성을 드러내면서 뭔가 목적,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영감입니다. 신체지능은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4가지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다. 이 4가지 길러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능력하고 굉장히 달라요. 미래 사회가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고민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다시 말하면 기존의 우리 교육은 정말 옛날의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올드 노멀이라고 그렇죠. 옛날의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맞춰서 교육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새로운 노멀이 필요해요. 새로운 정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 노멀이 필요한데 여기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4차 산업혁명에 나와있던 글을 하나 인용해놨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적이고 새롭게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올드 패러다임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이면 뭐가 많아야 돼요? 택시가 많아야 되죠. 근데 우버에는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 그룹인 페이스북에는 콘텐츠 생산 하나도 안 해요. 가장 가치 있는 소매업체 알리바바 중국에 있죠? 물품 하나 목록이 없어요. 지들이 팔지 않아. 물품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제공업체인 에어비앤비. 부동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올드 노멀에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노멀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보통 뉴 노멀이라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면 교육에서도 올드 노멀이 아니고 뉴 노멀을 찾아야 된다. 그럼 교육의 뉴 노멀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올드 노멀이 아니고 뉴 노멀은 뭐냐?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두 개 제가 그림 그렸는데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상당히 비싸죠.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공장이에요. 구로구에 있었던 공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학교죠.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는 자동차가 있고 여기에는 학생이 있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똑같아요. 사실 공장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 다시 말하면 대중교육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지 200년밖에 안 됐어요. 주로 독일, 프랑스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미국, 영국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날 알고 있는 학교 우리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무상 의무교육 체제. 이런 학교가 만들어진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게 공장입니다. 학교를 만들자고 미국에서 운동하면서 가장 학교 운동에 앞서선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요. 종교인들하고 공장장들이에요. 기업하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교를 만드는데 공장이 학교의 모델이 됐다. 이건 모든 교육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대 공교육체가 등장하는데 공장이 주관이 그랬다. 그래서 이 1차 산업혁명 시기에 학교가 출현했다. 근대 학교가 출현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장과 학교 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자, 겉모습이 비슷하죠. 겉모습이. 건축과 환경이 비슷해요. 두 번째, 조직 구성 체제가 비슷해요. 세 번째, 운영 체제가 비슷해요. 자, 이 부분은 여기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대 학교 출현하는데 공장하고 비슷하게 학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공간과 시계를 기계적으로 분할하고 배치했다. 공간을 쫙 쪼갭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요. 건물 하나 짓고 나머지 운동장을 만듭니다. 공장과 똑같은 학교가. 그리고 교육은 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 분할하죠. 어떻게 해요? 50분 수업하고 초등학교는 40분 수업하고 10분 쉽니다. 40분 수업 10분 쉽니다. 옛날에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리다가 50분 돌리고 나서 10분 스위치 내리고 화장실에 오셨다가 다시 또 스위치 올리고 돌리고 하거든요. 그 공장의 시간 분할하는 체계를 그대로 학교에 갖고 와갖고 진행한 겁니다. 공장에 재료를 집어넣고 컨베이어 벨트에 돌려가지고 물건 찍어내듯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눕니까? 나이별로 나눠요. 사실 그 전에 학교는 이런 학교가 아니었죠. 옛날 학교였죠. 옛날 학교에서는 학년이 없었어요. 나이별로 애들 나눠갖고 가르친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공장체제를 학교를 만들면서 나이에 따라서 학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도 공장과 똑같이 기계적으로 분할 배치하고 연령에 따라서 학년을 구분하고 배치하고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애들한테 동일한 교과와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교과 국영수는 굉장히 비중을 높게 하고 나머지 교과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시간 준수라든가 수동성이라든가 인내심 이런 인간의 특성들을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공장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이런 인간 특성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시기의 학교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오늘날의 학교와 학교 교육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용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학교 교육은 올드 노멀인데 이미 사회는 뉴 노멀이 필요한 사회로 바뀌었는데 학교는 올드 노멀을 따라가서 되겠느냐? 그럼 학교도 뉴 노멀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사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미네르바 스쿨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막 시작했던 학교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교육을
지금 있던 교육을 초중등 또 대학 교육을 단번에 다 바꾸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학교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주고, 더 나아가서 허용해줄 정도가 아니고 적극 권장하고 유도 변화를 시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렵지만은 적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줄 뿐만 아니라 권장하면서 이른바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미네르바 학교입니다. 미네르바 학교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올드 노멀로 생각했던 초중고 대학 학교 체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확히 좀 더 자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왜냐면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 많이 이야기하죠? 다 거꾸로 같아요. 자, 이게 보면은요,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없습니다. 캠퍼스, 도서실,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지수서만 있어요. 어떻게 학교가 지수서만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는 한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다양한 지역에 지수사를 만들어갖고 애들이 미국에서 막 치면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만 첫만 1년 있고 다음부터 한 학기마다 옮겨 다닙니다. 한 학기마다. 그래서 미국에서 1년 있고 그 다음부터 한 학기만 옮겨 다니는데 영국으로, 유럽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저 인도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한국도 오게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17년도에 기숙사 미네르바 스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라 해도 컨텍스트, 맥락, 상황,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지면서 학생들 하여금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기숙사밖에 없다. 그럼에도 좋은 걸 제공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16,000명이 와갖고 2%도 안 되는 국소수 학생들의 학교 가는 그런 나라 학교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이제 미네르바 스쿨에 있는 몇 가지 나와 있는 사진들을 캡처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겠다. 여러분, 인터넷은 모두 수업을 해요. 그런데 비판적인 사고를 키운다는 게 첫 번째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겠다.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가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소통 능력, 그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겠다. 캠퍼스가 없는데, 도서관도 없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석 수업 안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전부 다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말하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상호 모든 부분을 토론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게 되고, 참여를 안 하면 계속 선생님이 참여하도록 그 학생을 지정하면 크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캠퍼스에 나오지 않고도 캠퍼스에 나온 것 이상으로 다양하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능력, 또 소통하는 능력, 상호작용, 일반 학교보다도 오프라인 캠퍼스보다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학교가 지금 만들어져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올린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올린 공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스턴 교회에 있는 학교인데요. 원래 이 설립자가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대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공대 교육 좀 바꿔라 하고 엄청 많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직접 학교를 만들었어요. 어떤 학교냐고 하면 이런 학교예요. 조그만 학교입니다. 예쁘지 않아요? 이런 학교인데 봅시다. 이 학교가 학생이 조금밖에 안 돼요. 학생이 매년 70명 선발합니다. 전교수 3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수가 30명이 필요해갖고 막 지금 30명 선발한다고 했더니 MIT 하버드를 포함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들이 서로 오겠다고. 교수 30명 뽑는데 몇 명 왔다고요? 3,000명이 왔어요. 뭘 의미해요? 기존의 학교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기존의 학교 방식으로 교육해갖고는 안 된다는 걸, 공대 교육이 안 된다는 걸, 교수들이 그거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신생학교인데 그 학교 가겠다 하고, 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교수들이 떼거지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무리로 이렇게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 학교에는 아까 말했죠. 거꾸로 모두 뒤집어 엎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공대를 하려면 수학, 과학 기초부터 알아야 된다.
기초 차근차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대 관련 이론 배우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 프로젝트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합니다. 1학년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교과 수업 안 들어요. 수학, 과학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부터 시작해요? 바로 자기가 생각한다.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뭘 내가 만들고 싶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같이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부터 시작한다? 활동부터 시작해요. 프로젝트를 만들어냅니다. 1년 동안 내내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시행하다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이 부분에 내 정보가 필요해.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 배워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관련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필요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맛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공대하고는 정반대로 거꾸로 모든 걸 바꿔갖고 해요. 바꿔갖고 하니까 미국 대학의 큰 문제가 학생들이 대학 가서 드랍아웃 저는 많아요. 실화 같은 거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 학교는 96%, 96% 이렇게 거의 다 지나가고 졸업률이 85%나 돼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졸업생의 76%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잉 이런 데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13%는 대학원을 진학해요. 다시 말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고의 직장에 가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합니다. 더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공과대학 3위, 생긴 지 10년 좀 넘는 대학인데 공과대학 3위가 되고 신흥 아이비리그에 포함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4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4학년이 되면 실제로 진짜 기업으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받아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얘들이 대학 4학년들이 해결해줘요. 해결해주고 돈을 받아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와요. 대학 4학년 애들이 이 문제를 풀어갖고 얘들이 대학 1, 2학년 때 수학, 과학 열심히 안 해요. 그냥 두꺼운 책 가지고 막 문제 안 풀려요. 1학년 때부터 거꾸로 완전히 모든 걸 진행한다는 거죠. 왜? 설립자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좋은 미국의 공대, 명문대 공대에다가 돈을 줘도 도저히 안 되니까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학교고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모든 게 다. 모두 프로젝트 중심이에요. 아까 말해 스코프하고 나서 발표하는 장면이 이 부분들은. 그래서 완전히 기존의 올드 노말에 근거한 초중고 대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방식의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죠. 폴리텍 대학. 옛날에 기술 훈련하는 이런 학원 같은 국가중요한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이기우 총장님 계시지만은 폴리텍이 전문대학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폴리텍에서 올해 3월에 이걸 세웠어요. 분당에다가 융합기술교육원이라고 세워가지고 기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보세요. 1년 동안 9개월 동안 1,300시간 엄청나게 빡센 훈련이죠. 훈련을 시켰는데 이 세 전공 분야 30명씩 90명을 뽑는 사람 뽑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학생 모집. 그랬더니 이 학생 모집에 공고를 냈는데 엄청난 학생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중에 10%가 스카이대학 출신이에요. 나머지 50%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에요. 뭐 한양대, 서강대, 뭐 이대, 한국외대 다 이런 대학들이에요. 성균관대. 폴리텍이 전문대학하고 경쟁하는 대학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상인대 대학, 그것도 아주 서울의 유명한 대학 출신 졸업자들이 전부 다 이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지금 올 3월부터 하고 지금 12월까지 가니까. 뭔가 세상이 많이 바뀌어지죠. 올드 노말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바꾸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아마 대학 총장님들 계시는데요. 바꾸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하면 여기 해봅시다.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해놓은 글인데요.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변화는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모든 변화는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웃음을 당한다. 바꾸려고 하면. 우리 아마 총장님, 김동현 총장님은 그 파란 악기자 하면서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아마 이게 없었다면
그렇게 과격한 변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변화는 막 처음에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비웃다가도 그런 실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되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첫 두 단계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게 될 것 같아? 한국 사회에서? 학부모가 인정할 것 같아? 기업이 인정할 것 같아? 안 될 거야.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면 왜 그런 거 하려고 하냐고 강렬하게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고도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하듯이 당연히 그거 해야지 왜 안 해? 하고 그때서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무릅쓰고 이끌어갈 지도자, 리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구글에 대한 책을 한 2권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한 가지가 기억이 남아요. 뭐가 남은지 알아요? 구글에 대한 책을 2권 읽었다고 최근에. 다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남는데 10 times. 10 times 하면 10배란 말이거든요. 10배. 거기에 재밌는 말이 뭐냐면 구글은 무조건 10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해보다 10% 더 생산성을 높인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보다 10% 효율이 높은 걸 기계를 발표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 구글 정신하고 안 맞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 정도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구글은 뭐냐면 10% 20% 효율을 높인다? 10% 정도 개선한다? 안 맞다. 우리 회사하고 정신 안 맞다. 나가라. 우리 회사는 추구하는 게 뭐다? 10 times. 10배 효율을 높아라. 1000%. 10배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모두 바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부분적으로 바꾸게 되면 5%, 10%, 20%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구글처럼 10 times, 10배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발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구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발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게 구글의 정신인 것 같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적인 학교, 공장 모델, 지금 공장이 이제는 예전적 공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장 모델 위에서 만들어진 학교 교육을 지금까지도 근거 없기로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모든 학생들이 지금처럼 학교에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퇴근하는 처럼 이렇게 학교로 다녀야 됩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북유럽 또는 유럽 또 미국 온갖 호주 옛날 학교 사례들, 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다면은 모든 학교 나라에서 하고 있는 지금 그 병역 시도들이 있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장형 학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학교 시간을 지금처럼 안 만들어요. 유럽에 있는 학교로 그 미래형 학교로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학교에 학생들이 나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학년이 없어요. 학년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한 교실을 몰아넣어요. 학년이 필요 없어요. 이제 능력별로 하는 거예요. 학년 섞어갖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교실이 없어요. 강의실이 없어요. 유럽에 있는 어떤 학교는요, 학생이 똑같은 우리나라 규모의 학교인데 교실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느냐? 1인용, 제라푸스처럼 1인용,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데 2인용, 어떤 데는 좀 한 5인, 10인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그거 딱 강의실 같은 것도 뭐가 있냐면 소극장, 계단형 소극장 2개만 딱 있는 거예요. 교실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실 없는데. 교사가 강의하는 게 엄청 불가능하게 학교 한 개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공장형 학교가 아니고 새로운 미래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학교들,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나 모든 교육을 한 번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산업, 2차 산업 모든 게 기기가 대체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역량,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 시스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변화에 맞는 뉴 노멀,
맞게 교육에 있어서도 뉴머리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바스찬 스런이라는 사람 유다시티 파운더입니다. 무크 중에 하나 유다시티 설립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잘 아실 거예요. 50년 지나고 나면 세계에는 10개 정도만이 기관이 대학이 남을 거다.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10개 정도 남을 거고 유다시티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굉장히 대담한 예언을 했어요. 전 세계에 대학이 10개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틀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분들 정말 여기는 대학 얘기잖아요. 초중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우리가 같이 반성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의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키워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아마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고민들 우리 모두 같이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